자, 오늘 나갈 진도 상춘곡이라는 작품. 일단은 제목의 의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가사 작품의 어떤 관례적 특징이나 이런 걸 다 배웠잖아. 사음보의 연속체, 운문과 산문의 복합적 형식,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시조인데 겁내 길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제목이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춘 두 번째 글자의 춘자가 무슨 춘자일까? 봄날이지, 그치? 봄이니까. 참고로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봄날의 어떤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야 봄이 왔네, 아 세상 참 좋고 하늘은 맑고 오늘 친구 불러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이렇게 한자어를 미친듯이 뽑아내면서 뽑을 수 있는 클래스면 당연히 작가 측은 누구겠다? 양반가사겠지. 이 작품의 정리는 일단 양반가사. 그리고 한적하게 봄노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내가 이제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속세의 여정을 떠나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얘기일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은일가사라는 이야기. 은일가사 저희 지난번에도 같이 정리했었어, 그쵸? 자연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의 계열을 은일가사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격가사라고 하는 흐림도. 선생님 이것도 지난주에 알려드린 거야, 그치? 우리가 마지막 부를 보면 3, 5, 4, 3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을 정격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게 아니면 변격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이 작품은 정격까지 속한다. 그럼 선생님이 세 가지를 뭘 알려드린 거냐면, 이거는 이 작품의 작자층, 이 작품의 내용, 이 작품의 형식상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얘기하시면 좋겠고, 이 작품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골 손님이 되는 이유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표준적이고 가사의 모범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작품은 어려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어가 많거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홍진을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아는 홍진은 홍진호 정도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홍진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석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작품은 일단은 당연히 가사니까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각각 챕터별로 무슨 얘기를 했었던 건지 정리해가면서 전체 흐름도 보면서 세부적인 구절구절의 해석도 보면서 할 일이 좀 많은 작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교과서에 상춘곡 실려 있다면 게이득 외치면 그치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사 파트부터 해석 작업 들어가 볼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홍진에 묻히는 분내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홍진이라는 단어 니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알고. 홍진. 직역하면 무슨 뜻인다? 붉은 먼지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붉은 먼지라는 뜻은 뭐로 해석된다? 속세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걸 왜 파란색으로 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볼 단어거든. 자, 이 녀석은 그래서 배경 스토리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레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수레가 먼지를 팍팍팍팍 일으키면서 지나가려면 그 수레의 무게가 가벼워야 될까, 무거워야 될까? 수레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깊이 파임이 생기면서 먼지가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전에 십장 홍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십장이라고 하는 건 10길 길이에, 그러니까 그 수레가 한번 지나갔다 하면 구름이 뭉게뭉게 펴서 사방이 안 보일 정도다라고 말하는 건데, 야, 그렇게 어마무시한 구름을 일으키면서 재물을 옮긴다는 거는 그 재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음을 의미하지. 이랬지? 그래서 보통 예전에 십장 홍진 정도 가면은 뭐 한 나라의 왕 정도가 가지는 재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고, 어쨌든 재력과 부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홍진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속세적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굳어지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관습적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설명이 좀 편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요즘 기준으로 내가 돈이 되게 많아 라고 하면 나는 겁나게 돈이 많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만수르 따위 이런 정도를 말해주면 한 번에 딱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3000년의 학생들이 만수르 따위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아, 만수르는 그 당시에 알려줬던 유명한 부자야. 아, 그럼 그 사람을 따위라고 말했으니까 부자라는 뜻이겠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역으로 뒤지고 가는 거야. 알겠죠? 뭐 어쨌든 홍진은 배경 이야기까지 왜 알려드렸을까? 기억 잘하라고요. 알겠죠? 자, 홍진. 아무튼 그러면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했는데,
뭐예요? 분들이라는 뜻이겠죠? 뭐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할 때 그 분들. 홍진에 묻혀서 사는 분들이야. 그러면 완전히 어디에 묻혀 사는? 속세사여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여 하면 부르고 시작한 거지. 오케이? 아이 속세에 묻혀서 부귀와 권력을 탐하는 것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묻힌 분들이여 이내 생이 어떠한고 vs 노란색으로 이 내 생에 어떠한고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이 말은 약간 근자감 챕터지, 그치? 나왔대? 라고 말하는 거잖아. 재수는 없지만 어쨌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무슨 법? 그치? 서리법의 정의는 뭐다? 당연한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표현의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법. 알고 있지? 아무튼 서리법을 써서 이내 생에 어떠한고 내 생애가 더 훌륭하다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일단 대조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대조가 나오는 그 부분은 뭐? 홍진에 묻힌 분들, 그러니까 이내 생애 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했어요. 우리 읽는 방법은 다 한번 알려드렸었죠? 오케이? 구체 설명 안 해드리죠? 니네 생애가 뭐 하는 거야?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나도 분명히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 만큼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생애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풍류라는 게 뭐 하는 거거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논다는 얘기를 되게 고상한 느낌으로 풍류를 즐긴다. 그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하고 있어요. 천지, 이 세상이라는 뜻이겠죠. 하늘과 땅이니까. 이 세상에 남자 몸, 남자로 태어난 존재가 날만한 이가 나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거고 학원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자. 중세국어에 하다라는 말, 이것도 파란펜 레벨이긴 해.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따자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에디팅 할 때 하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 써서 하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영어로 두 구분 잘 해놓으시고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천지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다 많긴 하지만 세상에 남자는 많다 이거죠.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많지만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모를 건가? 그런데 살림이라는 것은 이건 빨간 펜을 써요. 자, 많지만 LA 망했어요. 자, 살림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산과 임은 산과 수풀일 거야. 그럼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자연을 말하는 것이겠지. 살림에 묻혀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은 자 홍진이라는 단어도 중심에는 어떤 대상을 말해주는 건데 부정적이니까 세번을 쳐본다면 여기서 긍정하는 대상,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은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립되는 또 짝으로 기억돼야 돼. 오케이? 살림에 묻혀있어 지이라, 지는 이를지, 락은 즐거울라. 지극한 즐거움을 내가 모르겠는가. 안다 이 얘기죠. 서리법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페두고라고 했는데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수간 모옥을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 돼. 수칸, 칸이 몇 개 안 되는 모옥, 초가집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냥 초가집이라고 번역해 드릴게요. 자, 초가집을 벽계수는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시냇물 앞에 두고 오라고 했어. 자, 내 집 앞에는 시냇물 뷰. 오케이? 중요한 건 이 시냇물도 결론적으로는 뭐거든? 자연이잖아, 그치? 자연의 앞에 내가 수간 모옥을 지어놨어요 라고 말했는데 자, 요 수간 모옥도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조선전기의 양반이에요. 조선전기의 양반의 권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적 있었나? 얘들아, 조선전기의 양반하고 조선 후기의 양반은 급이 많이 달라요. 조선전기의 양반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야.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양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그리고 앞에 진창이 퍼져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엎드려야 돼.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양반이 뭐라고 했었지? 그때 윤선도 같은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윤선도 같은 사람도 예전에 이제 유배 갔다는 얘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배를 갔을 때 데리고 갔던 노비 수가 15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권력이야. 아무리 정치 싸움에서 밀린 사람도 그 정도인데
보통 정상적인 그치 일반적인 양반들은 어떻겠어. 근데 참고로 조선 후기로 나오면 여러분들 맨날 많이 배웠잖아. 뭐 그치? 이 권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회 질서의 동요, 혼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노비한테 무시당하는 양반이 자신의 한탄을 쓴 글도 나오고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겨우 지은 게 초가집이라고? 오케이? 말도 안 되죠. 이재용이 단칸방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앞에 두고 손죽 우르리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곳에 나는 지금 뭐가 되었다? 풍월의 주인이 되었대요. 풍월 주인. 이 챕터의 핵심어가 되겠네요. 풍은 뭐고요? 바람. 월은 뭐죠? 달이죠. 이 풍월도 또 그러면 뭐예요? 자연이잖아. 나는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 그럼 나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될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뭐 끝낸 거냐면 서사 챕터를 끝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야. 그리고 인트로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기 자랑이지. 그치? 아니 이렇게 룰루랄라 말년을 지을 수 있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참고로 선생님의 꿈이 뭔지 알아?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강아지랑 뒹굴만 여생을 보내는 거야. 선생님의 꿈이야.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뎁다 많아야 돼. 그지? 단독주택? 니 따위가 이런 느낌이 나. 그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어쨌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작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홍진과 살림의 대비 그리고 풍월주인이라는 핵심어 마지막으로 수관모옥이라는 어떤 집공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될 때 좀 쓰는 거라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자 여기까지 인트로 봤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사 들어가 봅시다. 한서 모자랄 거 뻔히 보이죠? 자 지우고 가자.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지금 무슨 상태? 초봄입니다. 초봄. 이제 막 봄이 시작됐어. 딱 요맘때입니다. 그쵸? 요맘때쯤 이제 겨울 끝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음력 기준으로는 2월 정도가 딱 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일주일, 2주 정도 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가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요 구절 강조 표시지만 도화행화부터 푸르도다까지 강조 표시지만 중요한 구절이야. 요 구절 좀 쓰면서 할게요. 도화 행화는 일단 써놓고 시작하자.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그리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피어. 여기까지만 쓰자. 자 일단은 요 구절이 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A는 뭐하는 곳에 피어있고 B는 뭐하는 곳에 푸르고 라고 하면서 대응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꾸라고 부르죠. 대꾸가 보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색감을 좀 봐야 돼. 도화가 무슨 꽃인가? 복숭아 꽃이에요. 맞아요. 약간 핑크빛 붉은색 계열의 꽃이죠. 행화,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신달래 그 할 때 도화행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붉은 꽃들이야. 꽃들은 얘들이 어디 피어있대요? 석양에 피어있답니다. 석양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는 붉은색의 색의 이미지를 강조한 거지. 두 번째, 녹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녹양은 무슨 뜻일까? 양이 수양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뭇잎이 푸릇푸릇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방초는 무슨 뜻일까? 초만 생각해봐. 초. 무슨 초일까요, 이게? 풀이죠. 그렇죠. 나무와 풀은 새우, 가랑비 속에 뭐가 돼? 푸르답니다. 무슨 색 계열이야? 푸른색 계열이지. 보여? 이게 숨어 있잖아, 지금. 대놓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쁜 꽃들은 석양 속에 피어나고 있으며 나무와 풀들은 가랑비 속에, 새우는 새가 가늘다는 뜻이야. 가랑비 속에 푸르러지고 있구나 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슨 적시요? 시각적. 시각적인 걸 다른 말로 감각적이라고 한다.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색채열. 를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숨어있는 구절이라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됐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작품은 이 봄의 전경을 뭐 한 거기도 한 거야? 봄을 와 봄이다 따뜻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지?
와 저기는 빨갛고 막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고 저기는 파랗게 막 풀들이 자라나고 있고 나뭇잎이 피어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잖아. 그치?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대꾸법, 묘사법, 해석의 의미, 시각적 색채 대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쵸?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작품이니까 필수 작품으로 손 뽑히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새우 중에 푸르도다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환자가 뭐 하는 거야? 감탄을 하는 내용인데 칼로 말아냈대요. 아니면 붓으로 그려내는 것인가? 칼로 말다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를 칼로 잘라내는 걸 마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현재 국어에서도 쓰는 표현이죠. 옷에 옷감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옷감을 자르는 걸 마름질이라고 하잖아. 그치? 똑같은 거예요. 칼로 잘라낸 것인지 붓으로 그려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하다? 너무 이뻐. 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아 예쁘네. 하면서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고 하네요. 조화를 부리는 신의 솜씨라는 뜻이겠죠. 이 신의 솜씨가 물물 모든 사물마다 헌사롭다 했는데 자 얘도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단어를 다 잡아야 돼. 참고 헌사하다라는 단어도 자주 보일 거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이 헌사하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똑바로 쳐줄게요. 무슨 뜻이다? 야단스럽다 정도로 직역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의역하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휘황찬란, 삐까뻔쩍. 오케이? 요즘에는 밤거리를 거니면 나이트클럽의 불빛이 헌사로운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조물주의 솜씨가 워낙 휘황찬란해서 만약에 내가 신이야. 근데 산을 만들고 싶었는데 귀찮아. 그러면 산을 이러면 되잖아. 귀찮으니까 이러면 되잖아. 근데 열정과 결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만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채로운 모습이 끝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한 색으로 비벼둘 텐데 이 신은 참 대단하구만. 자,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했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네요. 수풀에 우는 새들이 있어요. 자, 아이고 하나하나 뭐 하나 맨날 다 중요해야 돼. 얘도 중요해. 수풀에 우는 새는 자 일단 새가 등장했다는 거 집중. 이 새는 뭐 하다고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 새가 뭐 하고 있냐면 춘기 봄날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오케이? 얘들아 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막 게임기 막 100만원짜리 막 사주고 컴퓨터도 새로 신형으로 막 200만원짜리 사주면 엄마한테 앵겨야지.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잖아. 그 교태를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새가 원래 교태 부리려고 울어? 아니지. 새가 왜 우는데? 새가 우는 이유는 뭔데? 그냥? 심심해서는 아니지. 적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 어디 있냐고 지적이는 거고 배고프다고 지적이는 거죠. 여기 밥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가 교태 부리려고 우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은 누가 이런 춘기를 못 내겨워하는 거야? 화자가 그런 거지 원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내 기분이 이러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쟤를 보니까 쟤도 그럴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연물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근데 그 객관적 상황물이 심지어 나랑 똑같은 심리야. 그걸 보고 네 글자 뭐라고 한다? 감정이. 그렇잖아. 감정이입. 그래서 우리는 이 새를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감정이입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잘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체크한 거야. 그냥 학교에서 시험 문제 준비한다고 여러분들 내신 외울 때 감정이 외우지만 마시고요. 그러니까 날려먹는 겁니다. 내가 다른 작품에 적응할 수 있을 때는 있으려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됐죠? 자, 교태를 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됐죠? 계속 갑시다. 좀 힘내세요. 자, 다음 무라 일체언이 흥이의 다를 소리야. 그냥 대놓고 중심어로 썼네요. 무라 일체다.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물, 사물과 나는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요? 자연, 신화의 명서죠. 오케이. 자연과 하나 된 마음. 무라일체니까 흥이의 다를 소리야. 흥이 여기서 다른 데 있겠느냐? 내가 바로 자연 속에 있는 게 나의 흥이다 라고 말하며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렇지? 10이라고 하는 건 살인문이라는 뜻이야. 살인문을 잠깐 지나서 열고 나서 어디에 앉았어요? 지금 사자가 정자에 잠깐 앉아봤어요. 자, 이 정자도 선생님이 뭐랑 똑같은 표시할 겁니다. 오케이? 지금 화자가 머물렀던 장소들 마킹하는 중이야. 미리 예고할게. 총 4군데 나올 거야. 이거는 따로 구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정자에 잠깐 앉아봤어요. 이 녀석의 의미는 이따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자에 앉았는데 소요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자, 뭐라고 하냐면 소요음영하면서 산일이 적적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틀리는 패턴이 잘 나오는 지점이야. 뭐냐면 소요음영이잖아. 일단 소요음영부터 해서 이거 뭐예요? 소요 살짝 산책하면서 음영 낮게 읊조리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 이러면서 가는 거야. 오케이? 딱 소요음영 하는 거죠. 자, 선생님처럼 이딴 노래를 부르진 않았을 거고 멋지게 시조창하면서 그치? 생산이 하면서 갔겠죠. 자, 소요음영 하면서 산이를 적적하게 보내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적적하다의 주의라고 써드릴게요. 산일이 적적하다고 방금 얘기를 했거든. 자,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적적하다의 뜻은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그렇지. 보통 적적하다라고 하면 외롭다, 슬프다, 쓸쓸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얘가 적적하대.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적적하다라는 그 말을 근거로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왜냐? 혼자 있으니 혼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산속에서. 그치?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겠지. 예상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잘 나오는 편이야. 적적하다, 부정적인 정서다, 이거는 나쁜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 이 사람은 지금 그 혼자가 됐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즐기고 있는 중이잖아. 좋아하는 거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꾸 감정을 내 쓸데없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틀리는 거 많다고 했었죠. 주인공이 연애하다 실패해서 저절하고 술을 한잔하고 있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슬픔에 젖어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걔는 그런 말 한 적 없으면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은 쓸쓸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돼. 근데 거기다 대고 얘는 쓸쓸할 거예요. 왜냐? 헤어졌으니까. 아니라고 했었지? 중요한 건 뭐야? 항상 근거야. 근거가 되는 시를 찾는 거. 오케이? 적적하다고 말했는데 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해봐.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온제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적적하지만 버트 그러나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라. 한중, 한적한 중에서 느끼는 이거야. 진미, 참맛. 그치? 혼자여서 알 수 있는 이 고독의 즐거움. 이거를 아는 이 없이,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아시겠죠? 적적함이라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 오케이?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애도 하고 그치 결혼도 하고 이럴 거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마다 참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치?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 하거든. 그쵸?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약간 미쳐가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면 이제 같이 붙어 있잖아. 그치?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좀 지켜줄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각자 서로의 각자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이 분명히 각자 있을 거거든.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게 약간 뭐랄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뜻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대로 남자도 남자대로 성별이랑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 잠깐 있어서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관계의 즐거움을 또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관계 사각으로 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올가매고 넌 내가 컨트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덤벼들고 이렇게 하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나름의 노하우라서 나중에 깊이 있는 얘기 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외로움도 곧 즐거움이다 나에겐 이 재미를 이 참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야. 됐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한 거야? 이제 본사가 너무 기니까 좀 끄떡하면서 할게요. 여기까지를 하나의 챕터라고 생각하면 봄날의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한 장면 그리고 요 구절은 그런 봄날의 아름다움을 혼자 즐기는 것이 뭐 하는 거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장면이겠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무 예뻐. 생각해보니까 이거 혼자 즐기는 게 너무 아쉬워. 그러면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니? 그렇지. 같이 즐깁시다 라는 얘기를 하겠지.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누구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봐 니웃들아. 물론 누굴 불렀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여보게 사람들, 이 재밌는 걸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즐겨봅시다.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자연이란 뜻이겠죠? 우리 자연 구경하러 가자. 답청을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자,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답청을 하고요, 내일은 욕기를 하잖아요. 옛날식 문제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딴 식으로 이제 지역적인 해석을 원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고, 하지만 알아둬야죠. 무슨 뜻인지. 답청은 원래 청이 푸른색이라는 뜻이잖아. 답은 밟는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미리 지형을 겪어보는 걸 답사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청은 풀밟기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세식 분석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산책 정도로 번역해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풀 밟으며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그 피톤치드 산책. 오케이? 피톤치드 산책 해보자. 욕기는 앞에 욕자를 생각하면 뭐 하는 건지 감이 잡힐 거야. 목욕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물놀이 가자는 뜻이겠지. 오케이? 산책, 오늘은 산책하고 내일은 물놀이 가자. 오케이? 산에 있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밤에 그 짐승 소리에 무서워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할 거 많다. 그쵸? 놀자 이거고요. 또 다음 구절 뭐라고 돼 있어?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지. 아침에는 채산을 해야 되고요. 나조는 낮이란 뜻이죠. 낮에라는 말입니다. 낮에는 조수를 하세요. 아, 자꾸 한자로 쓰네. 자, 채산은 채가 채집하는 거야. 산나물을.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나물 채집이죠. 산나물 비빔밥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봄철에, 그치? 막 난 새싹들 막 걷어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그 고추장 비비면 쥐기잖아. 아니야? 아직은 고기지? 인정. 아직은 고기야. 근데 고기랑 같이 이런 거 같이 비빔밥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아, 선생님 참고로 원래 어렸을 때는 이거 아무튼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치? 선생님은 패스트푸드 전문가였다고요. 선생님 예전에 맥도날드 알바도 한 1년을 했었거든.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학비를 지원해 주셨으니까. 오케이? 원래 대학생 정도 되면 자기 학비 자기가 벌어서 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딱 지원해 주실 때 조건을 걸으셨지. 대신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용돈 따위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술 마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맥도날드 가서 알바를 했는데, 이 맥도날드 알바도 종류가 많거든요. 오프닝이 있고 미드가 있고 클로징이 있어요.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왜 편의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폐기? 라고 불리우는, 마지막에 남은 건 정리해서 팔면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도 마지막에 비밀인데 이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마지막에 이제 대충 그 당시에는 10시에 문 닫고 가던 시대였으니까 10시에 문 닫기 전에 일부러 빅백을 한두 개 더 만들어. 내가 남방이니까 만들어 놓고 어머 남았네 이러면서 들고 가서 집에서 막 먹고,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것도 먹고. 여러분들 맥너겟 있잖아. 아, 맥너겟도 소주 안주로 또 기가 막히거든. 맥너겟을 튀기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그 뭐죠? 그 패티 굽는 이렇게 내리는 기계 있잖아. 그러면 그게 그냥 치가 눌러주잖아. 너겟을 거기다 넣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구운 닭고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매니저 형이랑 같이 싹 들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매장 정리 끝내놓고, 안에 술 냄새 풍기면 안 되니까 앞에 그 파라솔 열어놓고 거기서 소주도 한잔하고, 소주 다 있으면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러 가자고 스타하러 가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간에 산나물 얘기하다. 자, 아무튼 간에 돈 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자, 채산. 그 얘기하다 버렸구나. 아무튼 식성은 바뀌어요.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되게 사랑했었는데 좀 나이를 좀 드니까 요즘에는 국밥이 너무너무 좋아. 사랑해. 너무 좋아. 국밥. 함께 먹으면 든든하고도 국물과 함께. 그렇지?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의 친구. 왜 다들 국밥 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 국밥 먹을 돈으로 피자를 사 먹거나, 그지? 햄버거를 사 먹고 싶었는데 요즘에 안 그렇더라고. 근데 비빔밥도 맛있어. 진짜로. 요즘에는 많이 맛있어지더라. 어쨌든 간에 자, 채산. 그래서 산나물 캐는 건 아침에 해야 되는 거고, 조수는 또 무슨 뜻일까? 그럼 조수. 수를 생각해 보죠. 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산이라고 해서 산 속이 있는 거겠니? 아니겠지. 강원도만 생각해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바다가 있을 거고, 아니면 강이 흐를 거잖아. 강에서 뭐 하는 거야? 낚시. 여러분들 낚시 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출조한다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죠? 낚시하자. 뭐예요? 우리가 산에 있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즐거운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 물론 무슨 법으로? 너무 당연해서 할 말도 없다. 대꾸법이지. 그치?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요거 하고 아침에는 요거 하고 저녁은 요거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야 돼. 그러면서
산수 구경을 가자고 그치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수 구경을 한 뒤에는 또 이어서 신나게 놀아야겠죠. 자 앞부분을 좀 지워줘야 되겠나? 앞부분 옆으로 지워서 갑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 거의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지? 이만큼 남았죠. 장난 아니죠. 참고로 관동별국은 이거에 한 8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재밌겠죠? 그죠? 재밌었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음 구절 이제 친구 불렀다 그리고 같이 놀았다 친다면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맨날 말해야 된다는 게 내 스스로도 괴로워.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 친구들한테 풍류를 얘기하며 술을 얘기해야 되는 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게다가 선생님이 술도 안 좋아해요. 선생님은 술을 잘 마실 거야 아마. 잘 마시는 것 같아. 왜냐면은 술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본 적이 많이 있네. 그래서 적어도 제정신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선생님 주로 주변을 챙기는 스타일이라. 선생님 집안 분들이 다들 술을 잘해.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소주 한 짝을 같이 반잔 나눠 먹었대요. 선생님은 술을 안 좋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마시면 또 마셔. 어쨌든 술은 마셔봤냐 근데 니들?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 아무튼 간에 뭐 나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뭐 호기심에 어떻게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뭐 맥주도 한번 마셔보고 소주도 한번 마셔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술 배우고 싶으면 꼭 어른이랑 배워. 제일 첫 번째 술자리가 정말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술이라는 건 뭐랄까 물론 많이 마시고 피폐해져서 음주운전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말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나의 기분을 풀어주고 친구들과 교류를 더 다지기 위해서는 술이라는 매개가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 술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아주 막 나가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술을 고등학교 때 끝나고 나서 대학교 넘어와서 배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술자리가 뭐냐면 대부분 OT야. 근데 OT에서 잘못 배우잖아. 막 구두에다가 술 부어가지고 김치국물 떨어뜨려가지고 마시라고 그런 미친 시절이 있었어. 그딴 식으로 술을 배우니까 술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자, 술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어른이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보통 술 버릇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한번 세팅이 되잖아. 끝까지 가. 주사는 처음에 세팅되면 웬만하면 끝까지 가. 선생님이 거의 예외를 본 적이 잘 없어. 처음 이런 애는 나중에도 이래.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놈은 술을 취하면 손을 벌리고 뛰어다녀. 뭐라는 줄 알아? 날고 싶대. 말려야 되잖아. 또 한 놈은 술이 진창 취하면 백미러를 부셔. 스트레스가 풀린대. 또 한 놈은 술이 취하면 여자들한테 고백 대시를 주지. 옆에 있으면 무조건 일단 고백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첫 자리에서 이게 그거야. 술은 인간의 본능을 약간 일깨우거든. 경계를 풀어. 경계를 푸니까 암컷은 암컷대로 수컷은 수컷대로 뭔지 알지? 자신의 본능을 일깨우거든. 여성들은 이제 이거랑 시작하고 남자들은 목소리가 커져 특히. 목소리가 크다는 건 내가 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뭐랄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수컷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폭력적이래.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배우니까 이제 폭력성이 발현되는 거고 나쁜 습관이 드는 거야. 근데 어른이랑 첫 자리를 딱 자잖아. 그럼 이제 일단 앉아야 되잖아. 앉을 때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무릎 꿇고 앉지. 그래서 술 한 잔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야, 옆으로 돌리고 한 잔 마시면 되고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제 깨끗 한 다음에 한 잔 떠따라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그거야. 정신력이야. 안 무너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아빠 담배나 같이 피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술 배울 때는 어느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꼭 어른님과 함께 그치? 아버지 대부분 아버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삼촌 그치? 그렇다고 못된 삼촌 꼬드겨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지 마시고 국장쌤이 알려줬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어른과 함께 배우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되게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절제하는 법 그리고 술을 내가 집에 당하는 게 아니라 집에 하는 법 술을 즐겁게 마시는 법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술을 마시면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때 가면 늦잖아. 그치? 대부분 한 번씩 경험들을 다 해보거든. 다 알아. 그래서 몰래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할 거면 제대로 제 어른한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고등학생이 됐어. 근데 술을 되게 궁금해하면 불러서 먹일 거야.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그 보리차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물돼지거든. 선생님 물을 하루에 한 2, 3리터씩 마시거든. 선생님 와이프가 되게 괴로워해. 심지어 정수기가 없어 집에. 보리차를 좋아해서. 와이프가 고생이 많아. 특히 여름에. 보통 여름에 되면 한 8리터짜리 대형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식혀서 한 내가 2, 3일 만에 다 마시거든.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학생 때 보리차, 그러니까 어르신들, 삼촌들이랑 다들 자리에 이제 앉아있을 때 맥주 있잖아. 맥주 따라놓고 맥주 김 빠진 거 장난친다고 아들한테 나한테 먹으라고 어른들 그러니까 끼끼 때문에 웃으시더라고. 술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왜 마셔요? 하면서 그다음부터 별로 안 마셨거든. 뭐 아무튼 간에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술잔도 기울이고 이제 뭐 속이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 기회도 나중에 생겼지만 뭐 어쨌든 있을 때 잘하시고 아니야 너무 얘기를 딴 데로 많이 했는데 감상적이 되네. 뭐 아무튼 간에 술은 조심해서 배우세요. 알겠죠? 어른한테 배우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갑자기 술 얘기를 왜 했었냐? 이 부분이 나와서 그렇지. 갓 괴여 니근 술을이라고 했어. 그렇지? 자, 아무튼 니들은 술을 모를 거야. 라고 정리할게. 술을 모르지만 아무튼 술 마시는 건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문학에서 술 얘기 나오는 건 풍류를 즐기는 거다라고 번역만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근데 술은 옛날에는 술을 어떻게 만들었죠? 지금이야 술 마시고 싶으면 가서 편의점에서 사오지만 매장에서 사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마셨어? 집에서 발효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발효된 찌꺼기를 참고로 지게미라고 부르고 그 지게미를 소를 먹이면 소들이 흥분해서 막 일을 되게 열심히 해. 술 기운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찌꺼기 바로 위에 있는 게 탁주. 뭔가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떠 있는 게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니까 동동주. 그렇게 되는 거고 막걸리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지? 막걸리는 뭐냐면 막 걸러낸 술이라는 얘기야.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겠지. 오케이? 방금 걸려서 방금 시큼한 맛이 막 올라온 녀석. 오케이? 그런 것들을 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왜 걸른다고 말했을까? 그 찌개미를 걸러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 술을 뭘로 걸른대요? 갈건으로 받아놓고. 갈건이 뭐냐면 그 왜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뭐 갓 쓰고 다니지만 갈건을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왜 흰색으로 머리띠처럼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체가 따로 분명히 있을 텐데 갈건으로 바탕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 화려한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대충 짜서 그냥 그렇지? 만들어내고 있다. 자, 갈건으로 바꿔놓고 다음 곤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하면서 곤나무, 꽃은 꽃나무겠죠. 꽃으로 번역할게요. 꽃입니다. 꽃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으며 먹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 사람들의 풍류야. 술을 한 잔 딱 마시면 옆에 이제 봄이니까 막 꽃들이 막 피어나는 시절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꽃나무 가지에 앉아서 바람 날리면 꽃향기를 맡으면서 술을 마시면 분위기 좋겠죠? 친구 불러다가. 한 잔 마실 때마다 옆에 있는 꽃가지에서 꽃 한 송이를 딱 놔두는 거야. 그치? 풍류야 그런 게 바로. 2잔 마시면 2개. 그치? 요즘에는 그 소주병 꼭다리로 하는데 옛날에는 꽃으로 했었어. 오케이? 풍류가 있어. 수 놓고 먹겠다. 그래서 그렇게 술에 막 취하면 화풍, 부드러운 바람이랑 이거 조화로운 바람이라는 뜻이지. 화풍, 조화로운 바람이 건듯 불어, 살짝 불어와 녹수를 건너왔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와 나의 이 술 기운에 약간 붉게 달아오는 피부를 살짝 식혀주면 그 안이 기분 좋은가 그 말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중이며 낮에 할 일 다 해놓고 그지? 저녁에 친구 불러서 술 한잔 하고 즐기고 있는 삶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구절 청향은 이거부터 또 중요한 구절이야. 아까 선생님 표시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청향은 잔해지고 낙흥은 오세진다. 표시 좀 해주세요. 아이고 왜 노래 배우시고 한장님 잠깐 쉬었다가 아이씨 쓸리게 다 넘어갔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나머지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